세계보건기구의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4일에서 20일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38만 4,300명이었다는데 전주 대비 7% 증가했답니다. 이런 증가세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서태평양 지역이 주도했다네. 특히 우리나라는 3주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라 하던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책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의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707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진단해 주실까요? 이틀 연속 2만 명대에서 1만 명대로 소폭 감소한 추세는 보였지만 오늘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한 7, 8만 명 이상 증가할 확률이 있어서 부산도 다시 2만 명대가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예. 부산의 재택치료 환자는 총 11만 3천여 명이고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80%, 그리고 일반 병상은 55%, 생활치료센터는 24.9%가 사용 중입니다. 네. 네네. 근데 지금 확진자 수는 뭐 좀 소폭 줄기는 했는데 지금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도 거의 500명 가까운 470명으로 역대 최다의 사망자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예. 부산에도 확진자 60여 명이 안타깝게 사망하셨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노령층의 기저질환자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더욱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망자 수가 어제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위중증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2, 3주 뒤에 올라가고 그에 따른 사망자도 같이 증가가 됩니다. 네네. 지금 사망자의 추이는 이전에 우리가 한 20만 명 정도의 확진자 수준에서의 그런 사망자의 추산이기 때문에 네네.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숫자의 위중증 사망자는 앞으로 2, 3주 뒤에 훨씬 더 확대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소식은 더욱더 좀 어쩔 수 없이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증가하는데 지금보다 막 2배나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한 600명대에서 700명대까지 사망자는 증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특정한 어떤 상황이 된다면 1000명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의료 기관들의 부하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부담의 가중 이런 것들이 결국 사망자로 이어지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늘 강조했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확진자가 많고 그러면 이제 뭐 비대면 진료를 하다가도 급한 상황에서 응급 상황이라면은 뭔가 구호 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하면 족족 이제 전화가 안 돼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그냥 버텨서 넘기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1급 전염병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모든 감염자가 격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다 보니 응급실이나 또는 중환자를 보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명의 코로나가 19가 의심되는 환자가 오더라도 결국은 격리병실에서 진료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좀 전격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병동 전체를 음압병상이 아닌데 병동 전체를 코로나 병상으로 해서 음압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치료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지 않으면 늘어나고 있는 병원 내 감염 또는 입원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왕 뭐 어렵게 해서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점점 이렇게 그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이렇게나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아마 사망자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의료 시스템에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도래를 했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특단의 조치, 다시 말하면 음압병실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이 전격적으로 좀 필요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지금 그런 의료 시스템을 좀 전환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대책들은 또 뭐 없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그 기저질환에 대한 진료가 소홀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들은 것처럼 신경정색이 왔는데 이분이 열이 좀 난다든지 해서 코로나19가 의심이 되면 즉각 진료를 못 받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아까 같이 전격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 병상도 실제로는 지금 정부에서 2,000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이번 달 말 정도만 되면 2,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벌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병상을 넘어서는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위중증 병상을 제대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회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좀 집중적으로 병상을 좀 배정하는 그런 형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안타깝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위중증에 빠지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의 어떤 확산세의 추세에 대한 정부의 조금은 좀 너무 좀 방만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완화라는 게 지금 의료 체계만 완화가 안 된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뭔가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보다는 지금 거리두기가 거의 뭐 다 완화가 된 상태에서 뭐 선별 진료소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 또 기저질환이 있어서 응급 상황에서 뭔가 열이 나면 그분은 또 다시 격리를 하면서 골든 타임을 놓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독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하고 며칠 쉬고 링거 맞고 이렇게 좀 대면 진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의료 체계도 그냥 아예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전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산모가 그 헬기를 타고 300km 이상을 날라서 출산할 곳을 못 찾아서 네네. 결국은 300km 이상에 떨어진 곳에서 출산하는 그런 상황을 본다면 그런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지금 분명히 지금 공백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물론 감기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저희가 격화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의료 시스템에서 여지를 두고 좀 그 치료의 범위를 좀 플렉시블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좀 변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60대 이상의 고령자들도 이제 병의원에서 신속암 검사로 진단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일반 감염자로 분류가 돼서 네네. 집중 관리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들은 현실적으로 이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부분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별진료소에서도 PCR 검사도 아마 조만간 없애고 PCR 검사가 아닌 전문가용 신속암 검사로 전격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한 이유가 결국은 위중증 환자, 사망자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전격적으로 바뀌고 그런 부분에서는 병의원을 좀 동네 병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확산을 하고 그리고 상급 병원인 위중증 환자를 볼 때도 조금 더 유연한 정책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라고 전문가 집단에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8547번님이요. 아주 그냥 근본적인 문제.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편이 증상이 있어서 병원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증세는 콧물과 기침, 목이 좀 따끔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뭔가 코로나19가 좀 의심돼가지고 이분은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신 것 같아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분들은 일단은 병내병원위원회에서 꼭 전문가용 신속암 검사를 받아서
이게 아무리 요즘에는 오미크론의 위중증은 낮다고 해도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가 제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가족도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본인이 오미크론에 감염된지는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고 그 김에 치료 약제를, 물론 지금 말씀드린 치료 약제는 증상에 맞춘 그런 약이죠. 그런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적극적으로 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지금은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만 5세에서 11세 소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받는데 이게 저희 방송에 몇 번 소개를 했는데도 아직도 학부모들이 이렇게 뭐 다 맞춰야 되나 뭐 싫다 뭐 이런 뭐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지. 정확하게는 2010년생 중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소아부터 2017년생 중에 생일이 지난 소아까지가 대상입니다. 예.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고요. 31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을 권유하는 분은 모든 소아가 아니고 면역 저하자, 소아 당뇨, 비만, 뭐 심장이나 폐질환 같은 기존에 질환이 있던 소아, 그리고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소아들 등 같이 고위험군에서 적극적 권유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예. 특히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유되는 대상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의 그 부모님들은 좀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실제 소아들도 다기관 면역 증후군 같이 굉장한 그 위중한 어떤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접종을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맞고 그다음에 2차까지 맞고 코로나19 확진돼서 이제 완치됐어요. 그러면서 3차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2차까지 맞고 그 코로나가 감염이 됐다면 보통 3, 4개월까지는 이 양체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한 4개월 이후에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의 효과로 인해서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비해서 최대 20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4개월 이후에는 접종을 고려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보내십시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